언니, 그냥 사지 말고 경매도 알아보고 사는 게 좋아. 그런 건 현장이 너나 하지. 난 복잡해서 못해. 부동산에 금매가 나왔다니까 좀 알아보려고. 지인이 창동에 있는 주공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전세 가격이 자꾸 오르니까 집을 사기로 결심한 모양이었다. 경매가를 알아보라는 것은 경매로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인근 낙찰 사례에서 지난달에 낙찰된 가격은 얼마이고 두 달 전, 석 달 전 낙찰된 가격은 얼마인지 확인해 보라는 것이다. 현재 금매가라는 것이 정말 저렴한지 확인해 보자는 것이다. 부동산에서 말하는 금매가는 정해진 선이 없다. 현재 시세가 1억 6천만 원이라면 1억 4천만 원도 금매고 1억 3천만 원도 금매다. 부동산에서는 현재 매매되는 가격보다 싸게 나온 것이라며 모두 금매가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집의 시세가 1억 6천만 원이라고 치자. 같은 평수의 집이 경매에서 지난달에 1억 3천만 원, 두 달 전에 1억 4천만 원, 석 달 전에는 1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면 이 집의 낙찰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때 금매가가 1억 3천만 원 정도면 저렴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지만 1억 5천만 원이라면 시세보다는 싸지만 금매라고 보기는 어렵다. 1억 4천만 원이라면 가격 흥정을 할 수 있다. 집주인과 부동산 모두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임을 알고 있으므로 얼마라도 깎아서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할 것이다. 경매를 잘 아는 사람이 금매도 잘 산다. 어떤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떼고 길바닥에 나앉을까? 자신의 권리를 잘 모르는 임차인이다. 매정하지만 법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 아이고, 왜 배당 신청을 안 하셨어요? 회사 일로 바빠서 못했죠. 정해진 날짜까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아서 배당금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변명이다. 혹시 사람이 하는 일인데 봐주겠지 하는 마음이었을까?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전세금은 전세입자의 전 재산에 가깝다. 그런 돈을 어떤 집주인에게 맡겨야 안전할지 애초부터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주인의 성격보다 중요한 것은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얼마나 빌렸나이다. 다행히도 이것은 등기부등본에 다 나와 있다.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5천만 원은 내 앞에 설정 금액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 변제권 제도 덕분에 보증금을 떼일 염려는 없다. 하지만 전세라면 가능한 내 앞에 설정된 금액이 없는 집을 골라야 한다. 아무리 저렴한 집이라도 빚이 많은 집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만약 거꾸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까? 내가 낙찰받을 수는 없을까? 언제, 무엇을 해야 할까? 경매를 알면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돈이 돈을 버는 것을 투자라고 한다. 주식과 부동산은 대표적인 투자 수단이다. 주식은 기업에 투자하여 기업의 가치가 오르면 그 이익을 배당받거나 주식을 매매하여 이익을 낸다. 나는 주식보다는 펀드나 변액 유니버셜로 간접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의 펀드에 투자하려고 해도 알아야 할 것이 참 많다. 투자 설명서도 복잡하고 투자 대상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 주기적으로 보고되는 운영 설명서도 어려운 말 투성이다. 나는 주식보다는 경매 공부가 쉬운 것 같다. 물론 주식 하시는 분들은 주식이 더 쉽다고 하시려나? 부동산 투자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경매는 부동산의 할인 매장이다.
항상 백화점만 들러보았다면 할인점에서 쇼핑하는 즐거움을 느껴보기 바란다. 경매는 분명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다. 하지만 경매를 절대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다. 돈이 오가는 곳에는 항상 유혹이 많다. 큰 돈이 오가는 부동산은 오죽할까? 5천만 원만 투자하면 수익률 100% 보장. 여긴 나만 아는 정보인데 살짝 알려주는 거야. 내가 듣기에도 말도 안 되는 뻔한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신기하기도 하다. 그렇게 좋은 것을 왜 도대체 나한테 알려주겠냐 말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보에 넘어가는 사람의 10중 8구는 대박을 꿈꾸는 사람이다. 와,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하면서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다. 사기 당하기 쉬운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NPL이나 법정지상권 같은 특수물건을 해야 수익이 나지요. 물론 모든 투자는 수익에 대한 위험이 따른다. 수익과 위험은 양면의 얼굴이다. 고수익을 얻으려면 고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위험을 처리할 능력도 안 되면서 수익이 높은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아슬아슬하다. 이런 사람은 가지고 있는 미천을 다 날리기 전에 일찌감치 포기하고 본업에 충실하는 편이 낫다. 에게 겨우 그거 벌려고 해요? 지방에 있는 임대용 집들은 월세가 40, 50만 원 수준이다. 이자를 빼고 나면 한 20만 원 정도 남는다. 10만 원, 20만 원이 우스운가? 10채면 200만 원이고 20채면 400만 원이 되는 금액이다. 한 번에 200만 원이 나오는 집을 낙찰받기는 쉽지 않지만 10번씩 나누어서 20만 원씩 나오는 집을 낙찰받는 것은 누구나 노력하면 가능하다. 이런 돈을 푼돈으로 여기는 사람은 경매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찾지 못한다. 한번 꽂히면 딴 게 안 보이는 사람도 있다. 부동산에서 무조건 앞으로만 전진하는 것은 곤란하다. 옆도 보고 뒤도 돌아보고 요모조모 잘 따져보고 비교해보고 분석해 봐야 한다. 마음에 드는 물건 하나만 보고 섣불리 판단을 하면 실수할 수도 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물건이 얼마든지 있으니 서두르지 말자. 투자에서 한 번 실수는 치명적이다. 만약 내 성격이 급하다면 심호흡을 3번 더 하고 천천히 가야 한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또 두들겨보자. 지나치게 새가슴인 사람도 있다. 조심성이 지나쳐서 걱정이 취미인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경매를 하면 거의 초주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낙찰을 못 받을까 걱정. 낙찰을 받으면 점유자를 만날 걱정. 점유자를 못 만나면 못 만나서 걱정. 이런 사람 옆에 있다가는 내가 더 죽을 지경이다. 솔직히 경매를 하다 보면 걱정스러운 일 천지다.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일이 수두룩하다. 그때마다 누굴 탓하거나 자책을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 경매를 오래 하는 분들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많다. 때가 되면 다 잘 되겠지 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경매에 도전하라. 때로는 가족들이 경매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일이 순조롭다. 남편이 아내 몰래, 아내가 남편 몰래 경매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 집으로 날아오는 법원 우편물과 세무서에서 날아오는 각종 서류들 때문이라도 티가 안 날 수가 없다. 경매에 대해서는 아직도 선입견을 가진 사람이 많다. 당신의 남편이나 아내가 심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면 사소한 일로 매번 싸우게 될 것이다. 부부가 다 같이 행복하자고 하는 일인데 매번 싸운다면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가족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경매를 하지 못하는 것은 억울할 수도 있다.
동생도 처음에 경매를 시작했을 때 남편의 반대가 심했다. 알지도 못하면서 위험한 일을 벌이는 건 아닐까? 어디서 사기를 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었을 게다. 다행히 동생이 성과를 내면서 차츰 남편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고 지금은 응원까지 받고 있다. 꿋꿋하게 노력해서 가족의 응원을 받아낼 자신이 없다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마라. 경매는 시작부터 이기는 게임이다. 경매는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게임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어서 게임에 참여를 하면 이기거나 지게 된다. 그런데 경매는 시작부터 이긴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게임에서는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다. 어떤 상대인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두 공개되어 있다. 당신이 보기에 상대가 강하다고 판단이 되면 게임을 하지 않으면 된다. 게임에서 만난 경쟁자들이 당신보다 높은 가격의 낙찰을 받으면 게임은 아예 시작도 되지 않는다. 낙찰을 받지 못했다고 손해볼 것은 없다. 다른 좋은 물건을 찾으면 그만이다. 무엇보다 경매는 상대에게서 이익을 뺏는 게임이 아니다. 빚쟁이들과 은행은 낙찰금으로 집주인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되돌려 받는다. 경매가 아니라면 그들이 그 귀중한 돈을 어디서 돌려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경매에 대해 막연한 오해를 하고 있다면 푸는 것이 좋겠다. 경매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게임이다. 감당하기 어려운 게임이라고 느껴지면 일찌감치 포기하고 다음번에 조금 더 쉬운 게임에 참가하면 된다. 경매의 첫 번째 상대는 경쟁자이다. 법원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여러 명의 경쟁자들이 각자 정한 금액을 쓰고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낙찰을 받는다. 나는 투자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적정 입찰 가격을 정한다. 또 수익률을 최소한 20% 이상 잡기 때문에 그 미만이 되게 가격을 높여 쓰지 않는다. 만약 내가 사려는 집을 누군가 10%의 수익률로 사려고 한다면 나는 그를 이길 수 없다. 내 집을 마련코자 하는 사람이라면 임대 수익률보다 현재 금매가보다 싸게 사면 되기 때문에 낙찰받을 확률이 가장 높다. 원하는 수익은 사람마다 다르고 투자 금액의 크기도 다르다. 만약 나보다 더 많은 자본으로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와 다른 기준을 갖고 있어도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암만 해도 돈 많은 사람이 더 쉽게 번다. 돈이 없으면 몸이 바쁘다. 하지만 그들이 낙찰받고 당신이 떨어졌다고 해서 진 것은 아니다. 단지 게임이 시작되지 못했을 뿐이다. 다른 물건을 찾으면 된다. 두 번째 상대는 주인과 임차인이다. 경매의 꽃은 명도라고 한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야 당신이 이사를 하거나 새로 임차인을 들이거나 팔 수 있다. 그들은 처음부터 정해진 권리를 갖고 있다. 내가 집을 낙찰받고 잔금을 내면 법원은 빚쟁이들과 임차인, 집주인에게 정해진 순서대로 배당을 한다. 이 룰은 내가 낙찰받기 전부터 정해져 있던 것이고 내가 아닌 누가 받아도 똑같이 적용된다. 받을 자격이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고 빚잔치를 하고도 남은 돈이 있으면 집주인이 받는다. 게임의 룰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낙찰을 받으면 즉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게임의 룰을 설명하고 내가 해줄 수 있는 한계를 알려준다. 언제까지 이사를 가야 하고 만약 원한다면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며 금액은 얼마이다. 이런 것들이다. 최악의 경우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준다. 강제 집행은 카드로 치면 쪼커,
내가 조커를 갖고 있다는 것을 상대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강제 집행을 할 일은 거의 없다. 정해진 룰 안에서 나는 결정적 패를 쥐고 있기 때문에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여유도 가질 수 있다. 실수로 게임의 예외가 되는 집을 낙찰받지만 않으면 게임은 언제나 순조롭다. 세 번째 상대는 바로 나 자신이다. 경배는 시작부터 이기는 게임이라고 했다. 시작하는 것 자체가 매우 힘이 든다. 우선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에 드는 물건 하나를 찾기까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늘 귀를 열어놓고 경제 신문도 읽고 부동산 뉴스도 놓치지 않는다. 아는 동네뿐 아니라 새로운 지역을 알기 위해서 교통, 일자리 등의 변화를 인터넷을 통해 조사를 한다.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조사한 것이 맞는지 확인도 해야 한다. 시세는 어떤지, 전월세는 잘 나가는지, 부동산도 방문하고 관리실도 방문하고 동사무소도 방문한다. 이렇게 공을 들여서 조사를 마치고 나면 애착이 생겨서 이미 내 집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아주 마음에 드는 집이면 수익률이 낮더라도 꼭 낙찰받고 싶은 마음에 입찰 가격을 올려 쓰고 싶은 욕심이 들기도 한다. 따라서 낙찰받기 전에는 집에 정을 주지 말아야 한다. 그 물건이 아니더라도 집은 많다. 계속 떨어지더라도 낙담하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는 열정이 필요하다. 부지런히 움직이면 반드시 원하는 좋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다. 가장 어려운 상대는 지치고 실망하는 나 자신이다. 에디슨도 실패는 또 다른 성공이라고 했다. 실패는 면역력을 키우는 과정이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당신을 믿어라. 나 자신만 이길 수 있으면 경매라는 게임에서 승리는 정해져 있다. 경매는 시작부터 이기고 시작하는 게임이다. 이기지 않으면 게임은 시작도 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이 결정된 일이다.